자, 이번 시간에는 연료장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료장치는 사용되는 연료에 따라서 시스템들이 다 달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휘발유를 쓰고 있는 가솔린 기관의 연료 시스템이 다를 것이고, 또 경유를 쓰는 디젤 기관의 연료 시스템이 또 다를 것이고, 또 하나 있죠. LPG, 가스를 쓰는 LPG 기관의 연료 시스템이 구조나 모양이나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솔린 연료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솔린은 석유 계열계 원유에서 우리 정제되는 과정 한번 배우신 적 있죠? 저기서 탄소와 수소의 유기화합물의 혼합체이며 가솔린의 구비 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탄소와 수소의 유기물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가솔린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구비 조건 보면은 체적 및 무게가 적고 많고, 또 체적이 넓다 하더라도 무게가 그렇게 무거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고 발열량이 클 것, 불을 붙였을 때 열량이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이 큰 동력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연소한 다음에 유해 화합물을 남기지 말 것, 유해 배기가스가 남지 말고 깨끗하게 완전 연소를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옥탄가가 높을 것, 우리 옥탄가 앞에서 배우신 적 있죠? 노킹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완전 연소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옥탄가입니다. 옥탄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급 휘발유예요. 그래서 일반 휘발유의 옥탄가는 대략 93, 94 요 정도. 그리고 고급 휘발유들은 97 정도. 값이 좀 틀리죠. 그러니까 노킹이 잘 안 일어나요. 대신에 고급 휘발유일수록 우리가 불이 잘 붙는다고 그랬어요? 안 붙는다고 그랬어요? 아직 안 배우셨나? 전기 장치에서 점화 플러그에서 이제 그 점화 시기를 공부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지만, 고급 휘발유일수록 불이 잘 안 붙습니다. 잘 안 붙는다는 게 뭐 붙여도 안 붙는 그 정도 차이가 아니고, 일반 휘발유보다는 고급 휘발유가 불이 번져나가는 속도가 아직 엄청난 차이로 좀 늦다 그 얘기야. 늦어요. 그건 나중에 내가 점화 시기 할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옥탄가가 좀 높을수록 노킹이 안 일어나야 되니까 높을수록 좋다 그 얘기고요. 온도에 관계없이 유동성이 좋을 것.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휘발유 그러니까 물처럼 이렇게 만다 움직이지만 사실은 그리스, 엔진 오일 이것도 다 오일이죠. 그죠? 오일이야. 그래서 그런 오일 같은 경우는 온도가 낮으면 굳는 성질이 있어요. 이렇게 찐덕찐덕해지고 유동성이 적죠. 그리고 온도가 좀 가열되면 묽어져가지고 막 움직이고 유동성이 커지고. 그런데 이 휘발유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온도와 관계없이 항상 유동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물처럼 그래야 된다는 특성이고요. 그 다음에 연소 속도가 빨라야 된다. 그래야 완전 연소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가솔린의 구비 조건은 이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료 펌프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잠깐 한번 볼까요? 자동차에서 보면은 연료를 담아두는 연료 탱크가 있어요. 이렇게 탱크가. 그래서 이 탱크에서 쭉 와가지고 어떤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이 펌프는 바깥에 있을 수도 있고 안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기관의 종류에 따라서. 휘발유 기관이라 하더라도 옛날에 카브레다 방식들은 기화기 이 내에서 또는 연료 펌프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펌프 해가지고 여기서 연료를 끄집어 올려갖고, 요즘에 전자제어 기관들, 요즘에 모든 자동차들은 연료 펌프가 어디 있어? 탱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터 펌프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 여기 펌프가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와가지고 어떤 분사할 수 있는 방법, 인젝터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연료를 쏴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료 탱크에서부터 연료를 분사하는 노즐까지, 만약에 예전에 이 노즐을 사용하지 않는 카브레다 방식이었다면은 카브레다까지, 여기까지의 시스템을 우리가 연료 장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료 맨 처음에 있는 연료 펌프부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료 펌프가 있는데, 연료 펌프가 연속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조건, 이것은 지금 근래에 있는 자동차들을 근거로 해서 수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탱크 내에 내장되어 있는 모터 펌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크랭킹 할 때 우리가 시동을 길길 해서 전동기가 엔진을 가동시킬 때 하는 그 행위를 우린 크랭킹이라고 그래요. 크랭크를 돌려주는 작업, 크랭킹 할 때, 이때는 기관 회전 속도가 약 15rpm, 분당 15바퀴 정도 돌아갈 정도로 길길 하면서 돈단 말이야. 그때 펌프가 작동이 안 되면 연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계속 길길 거리고 있단 말이야. 그럼 안 되죠. 그래서 크랭킹 할 때에도 연료 펌프가 돌아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운전석에 딱 앉아서 키를 맨 처음에 1단계가 뭐야?
요즘 버튼식이라도 다 느끼죠. 딱 누르면 불이 쫙 들어오죠. 그게 ACC, 액세서리. 2단계 딱 들어가면은 IG. 그죠? 통상적으로 운행할 때 위치하는 위치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스타트죠. 부릉 걸고 키를 딱 놓으면 IG로 착 돌아오죠. 온. 그게 IG예요. 온인데 벌써 스타트 할 때도 온으로 벌써 딱 가면 벌써 펌프가 뿌잉 하고 돌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연료를 공급해 줘야 크랭킹 할 때 시동이 바로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공회전 상태, 크랭킹 할 때도 돌아야 되고 공전 상태일 때, 이때는 600rpm 이상일 때도 펌프가 계속 돌아야 돼요. 그럼 600rpm 이하일 때는 펌프 돌면 안 되겠네? 그죠? 안 됩니다. 왜? 인지를 하는 거야. 아, 얘 지금 시동이 꺼졌네? 600rpm도 안 돼 시동 꺼졌는데 계속 펌프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면 연료가 계속 나와서 화재가 날 우려가 있죠. 그래서 릴레이에서 엔진 RPM이라든가 그다음에 엔진의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요새는 펌프를 딱 차단시켜버려. 연료가 못 들어오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600rpm 이상에서 공전 상태에서는 항상 펌프가 돌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급가속할 때 우리가 웅 하고 악셀 페달을 갑작스럽게 밟았을 때도 펌프가 계속 돌아야죠. 연료 펌프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 작동이 정지되어 있거나 점화 스위치만 온도에 있을 경우다. 자, 아까 제가 온 ACC 간 다음에 IG 온에다 놓고 시동을 다음에 시동 부릉 갔다가 너무 바로 딱 와서 거기서 펌프 들어오는데 온 처음에 시동 걸지 않은 상태에서 온에다 딱 갖다 놨을 때 펌프 돌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그 상태에서 시동 안 걸고 계속 있어봐. 그럼 펌프만 계속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랬을 때에 점화 스위치만 온도에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계속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또 펌프를 멈춰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차이점 알고 계세요. 시동을 걸고 난 다음에 온일 때는 계속 돌아야 되지만 시동 걸지 않고 온에다만 놓으면은 처음에는 펌프가 돌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펌프도 멈춘다. 그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료 펌프의 작동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연료 펌프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는 내용이 나와요. 구동 상태 점검하는데 이건 좀 이따 배우자고. 이 순서가 잘못됐네. 릴리프 먼저 볼까요? 릴리프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료 압력이 과대하게 올라가는 걸 방지해요. 펌프는 연료가 쓰지는 않는데 계속 펌핑만 하면은 압력이 이 라인에 굉장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다시 리턴을 시켜서 규정 압력만 보내고 나머지 초과되는 압력은 다시 연료 탱크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밸브가 있어요. 그 밸브를 우리는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릴리프 밸브가 만약에 없다면 압력이 계속 차는데 펌프가 계속 돌다 보면 이 모터에 무리가 가겠죠. 그래서 모터의 과부하를 억제하는 역할을 또 합니다. 펌프에서 나오는 연료를 다시 탱크로 리턴시키죠.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안전 밸브나 다름이 없어요. 규정 압력 이상의 압력이 돌게 되면 다시 리턴시켜서 펌프로 되돌려보내는 밸브다. 그리고 연료 펌프에 설치된 이 책 밸브가 있어요. 책 밸브. 이 책 밸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떤 엔진장의 셰시 중에서 이 연료 이 라인이라든가 오일 라인에서 이 책 밸브라는 것이 자주 나옵니다. 이 책 밸브는 나갔다가 나갈 땐 나가더라도 들어올 때 못 들어오게 딱 막는 게 바로 책 밸브예요. 그것이 규정 압력만큼 돌려보내다 막느냐 아니면 무조건 막느냐.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나갔다 한쪽 방향으로 규정 압력이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딱 막는 것을 우리가 책 밸브라고 하는데 안전 책 밸브 이것도 가령이 나서 어떤 파이프 내에 압력이 오일이 쫙 있거나 연료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온도가 가해지면은 베이퍼록이 발생하죠. 베이퍼록이 발생해. 압력이 이 대기하고 똑같을 때 베이퍼록은 공기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공기방울만큼 전달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작도 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력을 대기압보다 조금 더 주게 되면 베이퍼록이 안 일어나. 그래서 나갔던 오일이 다시 돌아올 때에 어느 정도 압력이 좀 나갔던 오일이 조금 압력이 남아있을 때 밸브가 딱 닫아줘 그래요. 그러면 그때 압력이 대기압보다 좀 높았을 때는 베이퍼로 일어날 염려가 좀 적겠죠. 그랬을 때 그 역할이 책 밸브인데 이 압력이 미리 나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음번에 시동 걸 때 조금 더 빨리 연료를 전달할 수 있겠죠. 이 연료 장치로만 얘기하자면 그래서 인젝터에 가해지는 연료를 뿜어주는 장치가 인젝터인데 그 인젝터에 뿜어주는 연료 자체가 탱크에 있는 펌프에서부터 인젝터까지 요 사이에 연료가 전혀 없다가 펌프가 위로 여기까지 가는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은 시동이 계속 안 걸릴 거 아니야.
그렇지만 연료를 거기까지 갖다 준 다음에 압력을 약간만 걸어주고 여기서 딱 문을 닫아버리면 다음번 시동 걸 때 어떻게 되겠어요? 시동이 빨라지겠죠. 그만큼 압력으로 인한 동력 전달이 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그때 남아있는 압력을 우리는 잔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잔압. 남아있는 압력. 그래서 이 연료의 잔압을 유지시켜줌으로 인해서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퍼로 공기방울이 생기는 것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료가 나갔던 연료가 거꾸로 들어오는 걸 방지해요. 딱 막아주니까 나갈 땐 나가더라도 들어올 때 못 들어오는 거 규정 압력 이상으로 딱 들어서 연료가 거꾸로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게 바로 역류를 방지하는 게 연료에 설치된 체크밸브다. 기관의 재시동 성능을 향상시킨다.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다음번 시동 걸 때 그만큼 압력으로 인해서 잔압으로 인해서 시동 성능이 조금 더 빨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연료 펌프의 구동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인데요. 이 연료 펌프는 모터라고 그랬습니다. 모터. 이 모터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연료 펌프 여기도 필터도 있고 한데 이거를 아예 연료 탱크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야. 탱크 안에다가. 그래서 전기가 공급되면 펌프가 돌면서 연료를 쭉 뿜어내는 거. 여러분들 저 쉽게 얘기하자면은 수족관에 그 정화조 이렇게 할 때 또는 물을 펌프를 올릴 때 물이 계속 돌죠. 그런 펌프 역할 똑같은 거예요. 그게 연료 펌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료 펌프 모터에 작동하면은 이 윙하고 소리가 들려요. 보통 우리 연료 탱크가 어디 있어요? 뒷좌석, 승용차로 얘기하자면 뒷좌석 매트 밑에 있어요. 밑에, 차 밑에.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윙하고 소리가 들려요. 온에다 딱 놨을 때. 그러다가 한 15초에서 30초 이 정도 있다 보면 소리가 딱 멈춰. 왜? 아직 시동 안 걸었으니까. 그랬죠?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모터의 소리로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연료의 성출 여부를 점검한다. 시동 걸고 온에다 놨을 때 아니면 처음에 온을 딱 놨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연료가 나오는데 그때 연료가 오는지 안 오는지 엔진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연료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 게이지라는 것이 있어. 또 연료 라인에다가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진공 게이지라든가 압력 게이지라든가 그렇듯이 연료의 압력을 재는 게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현재 연료 성취 압력이 얼마구나 라는 걸로써 우리가 연료 펌프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시동이 안 걸리는 원인 중에서도 릴레이까지도 다 검색했는데 이상 없어. 근데 연료가 안 올라와.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연료 펌프죠. 그죠? 그래서 연료 펌프인데 이 연료 펌프 교환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건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휘발유가 기화성이 있잖아요. 기화. 그 다음에 인화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갖다 붙이면 불이 확 붙어.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숙련된 분이 이 연료 펌프 교환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옆에다 소화기 반드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연료 펌프 교환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한번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료 펌프가 계속 못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돌아요. 그런데 사용하고 있는 인젝터에서 소비하고 있는 연료량은 작아. 그러면 이 연료 압력이 어떻게 보면 고속으로 진행할 때 계속 좀 많이 좀 못하게 회전 속도 좀 빠를 수도 있고 압력 막 올라갈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인젝터에서 연료량이 또 증가가 될 수 있어. 자, 다시 말해서 요즘에는 연료를 옛날처럼 이렇게 뿜어주는 게 아니라 인젝터라고 해서 연료를 쏴주는 장치가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시겠지만 인젝터라는 것이 있어요. 인젝터. 그런데 이 인젝터는 연료를 공급받으면 코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따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노즐이 이렇게 있는데 연료가 받아서 여기다 전기를 집어넣었을 때 집어넣으면 이게 자석이 되겠죠. 자석이 되면 플런저가 움직여요. 오른나사의 법칙 이런 것 때문에 오른나사의 법칙으로 인해서 이 자력이 발생하면 이 노즐이 반대로 이렇게 들려 올려. 그럼 이 구멍이 뻥 열려요. 열렸을 때 연료가 일정한 압력에 의한 압력으로 인해서 열린 시간만큼만 연료가 나가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이 나가는 이 양은 규정 압력일 때에 전기가 공급된 일정 시간에 비례하죠. 이 시간이 길면 연료에 있는 시간이 기니까 연료량도 많이 나갈 것이고 시간이 짧으면 반비례해서 비례해가지고 또 나가는 연료량도 작을 것이고 그죠? 그러나 조건이 있어. 압력이 일정할 때야. 그런데 시간은 똑같은데 압력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시간을 똑같이 주는 거 어떤 게 연료가 더 많이 나가겠어요? 압력이 높을 때가 더 많이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압력도 규정 압력으로 항상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야? 바로 연료 압력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는 게 바로 연료 압력 조절기예요.
자, 인젝터는 좀 이따 다시 공부하시기로 하고. 그래서 이 연료 압력 조절기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특수한 장치가 아니고 좀 전에 우리가 그 앞전 시간에서 우리가 진공 배웠죠. 진공. 서지 탱크의 진공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공의 값을 연료 분배 파이프가 있어요. 그 연료 분배 파이프 맨 끝에 다이어프램, 고무막으로 된 그 압력 조절기가 있는데 거기하고 연결을 시켜놔요. 그래서 흡입되는 진공의 값에 의해서 연료의 압력을 조절하는 게 바로 압력 조절기입니다. 그래서 흡기대기관의 절대 압력, 진공도와 연료 압력 차이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흡기대기관의 진공도가 높을 때는 연료 압력 조절기에 조정되는 파이프라인의 연료 압력은 기준 압력보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진공도가 높다는 얘기는 고속일 때가 진공이 높아요? 저속일 때가 진공이 더 세겠어요? 여러분들 흔히 생각하기에 엔진이 고속으로 막 돌면 공기가 막 들어가니까 진공도가 굉장히 세질 것 같죠? 아니죠. 그만큼 진공은 떨어집니다. 왜? 공기 나가는 밀도가 많으니까 진공의 값은 떨어져요. 그러나 저속일수록에 진공도가 높아져요. 저속에서 슉쭉 빨아들이는 그 진공도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속보다는 저속일 때의 진공도가 더 크다. 그러니까 진공도가 높을 때는 연료 조정되는 파이프라인 연료 기준보다 낮아진다 하는 게 그만큼 진공이 세면은 연료 압력을 센 걸로 갖다가 해배져가지고 오히려 연료 압력을 낮춰줘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되게 만들어. 그래서 항상 인젝터에 공급되는 연료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게 바로 연료 압력 조절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료 분배 파이프의 맨 끝에 설치되어 있다. 그것만 알고 계세요. 이론 공부에서는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내부 구조까지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기능 정도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젝터가 나오는데 이 인젝터는 솔레노이드 밸브예요. 우리가 전기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하겠지만 이 솔레노이드 밸브라는 것은 금속에다가 코일을 감아주고 거기다가 전기를 공급하면은 전자석이 되죠. 그래서 전기를 공급했을 때에 아까 얘기했듯이 오른나사의 법칙, 자력선이 있고 전자석, 막 이동이 되죠. 그때 거기다 밸브를 거기다 둬서 문을 여는 장치예요. 문을 열어. 그래서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안에 코일이 있고 여기 코일이 있고 연료가 이렇게 들어와서 코일에 전기가 들어가면 전자석이 될 때 밸브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요. 들어 올려지면 비로소 여기 구멍이 열리겠죠. 여기는 이제 실린다. 연소실이야. 이렇게. 그래서 열린 시간만큼 연료가 뿜어지게끔 해주는 게 바로 인젝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젝터는 기능은 이런데 이게 인젝터를 왜 쓰냐? 예전에는 여러분들 캬브레다라는 거 얘기 들어봤습니까? 캬브레다. 그러니까 연료를 연소실에다가 넣을 때는 휘발유 액상을 그대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안개처럼 뿜어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기약 이런 거 스프레이통 보셨죠? 이렇게 치익 나가는 거. 그 정도로 뿜어서서 들어가야 무화가 잘 돼야 연소 속도도 빠르고 완전 연소가 이루어져요. 산소하고 잘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공기만 요즘 기관들은 공기만 흡입한 다음에 압축을 하고 거기다가 이렇게 무화 안개처럼 연료를 쫙 뿜어서 붙여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 그래서 꽝 하고 터지는 게 가솔린 기관의 연소 과정인데요. 예전에 이 캬브레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옛날 방식 인젝터 나오기 전에 이때는 플로트 그래가지고 이 연료를 이만한 통에다 담아놔. 여러분들 집에 그 양변기 있죠. 양변기 뒤에 뚜껑 열면 왜 뜨개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물이 있잖아. 그런 형태의 소형화. 그게 바로 자동차의 기화기예요. 그래서 쓰는 때에 흡입되는 공기의 속도에 따라서 연료를 뿜어오는 거야.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베르누이의 정리죠. 베르누이의 정리. 이게 바로 뭐냐면 관통되는 관이 이렇게 있는데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쪽으로 나가는 쪽인데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채워놔. 그리고 관을 이렇게 요거 벤출이라고 요거 벤출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놔. 그러면 공기가 이 지름이 넓은 곳을 지나갈 때보다 점점 좁아져 갖고 요리 지나갈 때는 공기 속도가 빨라져요. 그죠? 빨라지면은 여기에 있는 부압이 낮아져. 그러니까 진공이 생겨요. 진공. 그러면 진공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여기 물이 어떻게 돼요? 압력 차 때문에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 딱 나와봤더니 공기가 세차게 몰아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뿜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혼합비가 공기와 연료가 섞여진 것이 옛날에는 연소실로 들어가서 흡기밸브 연료하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여기서 연소시켰어요. 이게 바로 옛날에 기화기의 기본 원리예요. 벤츄리 방식. 그래서 이렇게 유속이 관의 지름이 작은 쪽으로 지나갈 때는 공기의 속도는 유속은 빨라지고 부합은 낮아진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70년대만 하더라도 이 모기약 스프레이가 안 나올 때만 하더라도 입으로 불어서 쓰는 약이 있었어요. 그거 보면 이렇게 빨대처럼 생긴 게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병뚜껑에다 담아갖고 불어가지고 모기약 뿌렸는데 요즘 그런 거 안 쓰죠. 다 이렇게 스프레이 쓴단 말이에요. 스프레이도 보세요. 구멍이 작잖아. 근데 스프레이는 안에다가 가스를 집어넣어갖고 가스하고 약재하고 같이 튀어나오게 하는 거고 요새는 그렇게 나오고 예전에 이렇게 공기 유속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완전 연소 공기와 연료가 제대로 섞였는지 이걸 태우면 완전 연소가 되는지 또는 유해한 배기가스가 나오는지 하는지 관심이 없었어. 그냥 동력만 쓰면 돼. 그러다 보니까 연료가 많이 먹든 적게 먹든 배기가스가 뭐 유해하든 무해하든 신경 안 썼는데 안 되겠다. 환경 문제도 있고 너무 동력 손실, 연료 손실이 많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용된 연료를 100% 효율적으로 다 아까 얘기했죠. 발열량이 높을 것. 그 다음에 최대 연료율이 높아야 돼. 그 완전 연소를 시키고 최대의 동력을 얻고 배기가스를 무해한 성분으로 해서 유해하지 않게 무해 성분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해서 개발한 게 바로 전자제어 연료장치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 연료를 분사하는 것을 이렇게 연료와 공기를 섞어서 혼합기를 만들어서 넣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공기를 갖고 들어오고 거기다가 일정량의 연료를 쏴줘서 연소시키는데 계산이 필요해. 계산. 그게 무슨 계산이냐? 사람이 순간순간 계산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에다가 ECU라고 하는 컴퓨터를 내장시켜서 들어오는 공기의 양을 계산하고 최적을 계산하고 온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압력도 계산합니다. 압력을 계산은 그 실린더 내에 들어온 공기에다가 얼마만큼의 연료를 쏴주면 완전 연소를 이룰 수 있겠다는 것을 순간순간 이슈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슈에서 인젝터에다가 아까 그랬죠. 통전되는 시간, 전기를 공급해서 전자석이 되는 시간만큼만 연료가 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간 결정을 컴퓨터가 해요. 그래서 지금 들어온 공기의 최적, 양, 그 다음에 온도, 압력 그걸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요만큼만 쏘면 완전 연소 이루겠다. 그래서 그 공기와 연료의 비를 우리는 공연비라고 하죠. 공연비. 공기와 연료의 비율, 공연비. 이 공연비를 어떻게 하면 완전 연소 이룰까?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 혼합비는 14.7대 1입니다. 공기가 14.7이고 연료가 1로 봤을 때 이렇게 섞어 놓으면 이론적으로는 완전 연소가 이루어지는 공연비예요. 이 14.7대 1이라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컴퓨터가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시동 걸 때부터 시동 끌 때까지. 그렇게 완벽하게 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완전 연소가 나간다. 그럼 그것도 못 믿어서 정말로 이게 완전 연소가 됐니? 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 다시 산소 센서를 박아. 물론 전자제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산소 센서를 박아서 다시 컴퓨터로 다시 보내줘. 그러면은 컴퓨터는 내가 요만큼 연료를 쏴줬는데 인젝터를 통해서 쏴줬는데 정말 완전 연소 됐을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갖고 다시 받아갖고 얘가 계산해. 조금 진하네? 조금 보정할게. 조금 묽네? 조금 보정할게. 계속해서 피드백 기능. 다시 그 결과치를 가지고 다시 계산해서 인젝터의 연료량을 또 조절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미연소 가스가 또 나가니까 그래도 못 믿겠다. 그래서 너도 가스 중에 일부를 다시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쪽에 공급을 해서 엔진이 정상 온도가 되면 그때 너는 조금 불안전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운전을 할 거니까
배기가스의 일부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 유해 성분을 조금이나마 다시 한번 재연소시키고자 해서 다시 리턴 시켜요. 그래갖고 흡입 공기가 들어가는 쪽에다 다시 연결을 시켜놨어. 그러다 보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이 가서 다시 재연소시키는 거. 이게 바로 이때 쓰는 이 시스템은 EGR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EGR 시스템. 이때 밸브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거. 요게 EGR 밸브고. 그래서 요렇게 했는데 그래도 또 못 믿어가지고 배기가스 나가는 쪽에다가 우리가 이 그래도 나가는 가스 중에 요만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거를 다시 한번 산화시키자.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게 바로 뭐야? 삼원 촉매 장치. 이게 캐딜락 컨버터. 그래서 이 삼원 촉매 장치에서 이 안에 소재가 뭐예요? 백금이에요. 백금. 그래서 굉장히 비쌉니다. 이거 촉매 장치. 캐딜락 컨버터라고 하는데 이 캐딜락 컨버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온도는 약 300도. 엄청 뜨거워요. 배기가스의 온도가 그렇게 올라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갈 때 캐딜락 컨버터를 거쳐서 나가는 이 배기가스가 무해 성분일 때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래서 여기서 나갈 때 아무런 해가 없는 그런 가스만 내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휘발유를 완전 연소시키면 뭐가 나와? 수증기,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온도차가 좀 심한 아침에 승용차 딱 진행할 때 고급 세단차들 뒤에 머플러 딱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툭툭 떨어지죠. 완전 연소를 거의 완벽하게 이루니까 휘발유를 완전히 연소시키면 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이 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물이 많이 나온 거 받아서 먹지 말고 그 먹는 물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많이 생길수록 완전 연소가 잘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연료 시스템에서 연료를 쏴주는 요 인젝터의 기능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인젝터 좀 상당히 좀 중요한 부품이죠. 그죠? 인젝터 상당히 중요한 거야. 아무렇게 하나 연료 쏴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산해서 전기가 공급된 시간만큼 연료를 공급하는 게 바로 인젝터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연료 쏴주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디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즐이라고 그랬는데 이따 디젤 다시 공부하겠지만 노즐인데 요즘엔 디젤도 인젝터라고 해요. 어떤 이제 디젤 기관도 요새는 다 전자 이 인젝터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휘발유 엔진들의 인젝터는 기관의 구조에 따라서 또는 모양에 따라서 디자인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솔레노이드 밸브다. 그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분사 시간.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가속할 때 순간적으로 분사 시간이 길어지죠. 가속을 하면은 분사 시간이 길어지면 분사량이 많아지니까 급가속했을 때 연료를 많이 넣어줘야 가속이 빨리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사 시간에 영향이 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축전지 전압이 낮으면, 배터리 전압이 낮으면 무효 분사 시간이 길어진다. 무효 분사라는 게 뭐냐면 분사를 하지 않고 동시 분사 또 무효 분사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효 분사라고 하면은 연료가 나가는 거고 무효 분사라면 연료가 나가지 않는 분사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낮으면 어떻게 해요? 솔레노이드 밸브인 이 인젝터의 전류 공급 자체가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효 분사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예요. 급감속할 때의 경우에 따라서 연료가 차단되게 된다. 쭉 가다가 급감속 쫙 하면은 연료 빨리 차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연료를 공급을 안 해야 감속거리가 짧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땐 이슈가 속도가 갑자기 팍 주네. 인젝터 너 연료 쏘지 마. 딱 차단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연료 공급이 안 되게끔 해주는 거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이거 컴퓨터 하는 일이 굉장히 많죠. 그죠? 산소 센서 전압이 높으면 분사 시간이 짧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산소 센서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죠. 나갈 때 배기가스의 산소량을 검출하는 센서가 산소 가스인데 얘는 0.1에서부터 0.9V까지 이 값이 수시로 변해요. 가장 정확할 때가 뭐냐면 0.45V일 때가 가장 정확한 거야. 이게 혼합비가 높을 때는 0.9V, 혼합비가 낮을 때는 0.1V, 낮은 저람이 나와. 그래서 지금 연료량이 많이 들어갔다, 연료량이 적게 들어갔다, 이거를 이 수치, 전압 가지고 분별을 해서 컴퓨터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전압이 높으면 분사 시간이 짧아진다고 뭐야. 이게 지나다고 그랬죠. 지금 보니까 0.9V가 막 나와. 그러면 야 이거 연료가 많이 쏴주는구나. 야 줄여. 그래갖고 분사 시간을 짧게 주는 거야. 그러면 다시 또 쪼르륵 내려오죠. 야 너무 줄였다. 조금 더 연료 쏴줘. 그럼 다시 또 쏴주고. 그래서 이 전압이 높을 때는 혼합비가 진한 거고 전압이 낮을 때는 혼합비가 낮은 건데 이것이 가장 적당한 게 0.45V인데
이 값이 수시로 파형을 이루듯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왜? 끊임없이 계산하니까 왔다 갔다 해. 아주 항상 일정 0.45 쫙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들어오는 공기, 최적, 온도, 압력 다 틀리기 때문에 이 값은 수시로 변합니다. 참고로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산소 센서의 전압 변동값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0.1에서 0.9V 전압이 높으면 혼합비가 진한 거고 전압이 낮게 나오면 혼합비가 낮은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젝터 분사 시간 결정. 분사되는 시간에 따라서 연료량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영향을 주는 센서는 바로 공기 유량 센서다. 그렇죠? 공기가 얼마큼 들어오냐. 가장 첫 번째. 공기가 얼마큼 많이 들어오느냐. 그래야만이 14.7대 1에 맞추도록 우리가 연료를 쏴줘야 되니까 내가 기본적인 페일세이프 기능, 기본적으로 내가 쏴주는 그 시간은 너한테 달렸어. 공기 유량 센서. 네가 얼마만큼을 공기를 들어왔는지를 ECU에다가 전달을 해줘야 ECU는 인젝터에다가 분사 시간을 결정짓는 거 참고로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인젝터에서 연료 분사 시간이 분사가 되지 않는 이유는 크랭크각 센서, 이것도 시험 잘 나옵니다. 크랭크각 센서는 뭐냐면은 이 피스톤의 위치가 현재 어디냐, 피스톤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크랭크각에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어느 위치에서 내가 분사를 쏴줘야 될지, 어떤 엔진이 지금 흡입인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센서가 불량하거나 또는 ECU가 불량하거나 인젝터가 불량하면은 연료 분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공기 유량 센서 커넥터를 뽑아놔. 그럼 시동 안 걸려요. 왜? 공기가 전혀 계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연료를 분사해? 시동이 안 걸리는 거야.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릴 때 센서 두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무슨 센서? 공기 에어프로 센서. 에어프로 센서하고 크랭크각 센서. CPU, CPS, 크랭크 포지션 센서. 그래서 이렇게 에어프로 센서하고 크랭크각 포지션 센서하고 이 두 가지 센서에서 커넥터를 뽑아놓거나 이상 있으면 시동 안 걸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ECU는 헤드니까 제드 불량이면 개선을 못하니까 망가졌으니까 안 될 것이고, 또 인젝터 자체가 불량인 거, 요건 2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요거 필기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연료 분사량이 기본 분사량보다 증가되는 경우, 기본 분사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공회전을 들 수가 있어요. 그죠? 흡입 공기 온도가 20도씨 이하일 때, 자, 흡입 공기 온도가 20도씨 이하라는 얘기는 아직 날씨가 추운 날, 워밍업이 안 됐을 때, 추운 날은 어떻게 해? 빨리 엔진을 워밍업 시켜서 온도를 올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 20도씨 이하가 되면 야, 좀 엔진이 차가운 것 같고 외부 공기가 차가운 게 들어오니까 엔진을 빨리 워밍업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연료를 빨리 쏴줘서 온도를 빨리 높이자. 그때. 그 다음에 대기압력, 표준 대기압력 기압보다 높을 때, 1기압보다 높을 때, 그때도 조금 더 넣어줘야 될 것 같고, 냉각수 온도가 80도씨 이하일 때, 이게 다 워밍업이 안 됐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전지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낮을 때, 기준 전압보다 낮으니까 전압이 낮으면 금방 닫힐 거 아니에요, 그죠? 좁게 열릴 거 아니에요. 아까 무효 분사 시간이 길어진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조금 더 많이 넣어줘가지고 빨리 시동 걸어서 빨리 충전시키자. 그런 차원일 수도 있어. 어쨌든 전압이 낮아도 그만큼 연료는 시간이 작고 열이기 때문에 연료량을 더 많이 넣습니다. 기본 분사량보다 증가되는 이유, 이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솔린 기관의 연료 시스템 기본적인 것만 배웠습니다. 차후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세심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